여기 네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는데요. 4대가 현충원에 안장된 집안. 수당 이남규, 유재 이충구, 평주 이승복, 이장원 중위.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당 선생은 그 얘기에 나오는 사가살 불가육의 그 정신을 잘 아셨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실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행일치가 되신 분입니다. 수당 가문의 이야기를 펼쳐줄 오래된 집. 조선 중기에 건립돼 386년 세월 동안 명문 대가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는 고택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딘 단단한 돌계단처럼 수당 가문에도 역사가 쌓이고 그 세월의 끝자락을 지키고 있는 이문원 관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죽어도 공부한다. 그때 이제 나는 작정을 했어요. 쫓아내면 오고 때리면 맞고 시커먼 고무신에 맨발로 하고 점심이란 건 먹어본 적도 없고 교복을 해주나 월상을 해주나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는 뭐 봐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명문 대가 후손이지만 힘겹게 공부를 한 이문원 관장. 수당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수당 기념관을 지키며 선대의 업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가옥의 전형적인 미학을 간직한 수당 고택. 이 집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이 문을 이제 월방문이라고 그래요. 월방이라는 게 초생딸 모양을 상징한 건데 원래는 부엌에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부엌에 나무나 물동이나 이거 들어가기 좋게 한 건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지신 거예요. 이게 부엌은 직각으로 지어놓고 대문은 월방문으로 하셨어. 집을 지을 때 동쪽은 남자고 서쪽은 여자예요. 반대로 지셨잖아요. 가정 살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나 붙어라. 조선의 왕족이었던 선대 할머니의 큰 뜻이 담긴 집. 그 할머니의 뜻대로 수당 이남규는 20대에 정시문과에 급제하면서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외교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에서 관직을 시작하는데요. 외교문서를 접하며 국제정세를 잘 알게 된 수당. 그는 고등 관료이자 뛰어난 문장가로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서학 교수를 맡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던 수당은 신채호와 변형만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 한말의 4대 문장가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장으로 이건창, 그 김태경, 수당 선생하고 이제 매점 황현 선생하고 이게 이제 구한말의 4대 문장가라고. 수당이라는 호도 강화본 이건창 선생이 지어준 호예요. 스스로 자기를 수양해라. 자수. 수당이 관직에 있던 때는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격동의 시기였는데요.
1894년 일제는 한양 도성을 침입하며 조선을 삼키려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10여 년간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친 수당은 40살에 정치적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일본인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의 문을 들어왔는데 외무부서의 신하가 힘써 막았으나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의 제안을 일본이 꼬투리 삼는다면 저의 목과 피를 일본에 뿌리소서. 당시 40세였거든요. 형조 참의 시절이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 법무부인데 차관보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었어요.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일본군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왜 무단으로 우리 도성에 들어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그들이 물러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군사 행동을 취해야 된다. 상소문을 받은 고종은 수당에게 답을 내립니다. 상소는 잘 보았다. 사리를 논한 것이 조리가 있고 말이 또한 계절하니 매우 간탄스럽고 가상하다. 그러나 고종과 수당의 바람과는 달리 일제의 침략은 점점 더 거세어지는데요.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은 경복궁을 강제 점령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조선 식민지 역사의 슬픈 서막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나라를 보며 수당의 울분도 깊어집니다. 멀리는 임진년의 외란이 있고 가까이는 갑십년의 외변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험 있는 결단을 내리시고 상규를 확고히 지키십시오. 신하들 가운데 현자를 골라 정사를 위임하시고 장수들 가운데 능자를 골라 군사를 위임하십시오. 이때는 일본군이 한양 도성뿐 아니라 우리 경복궁을 무단으로 침입을 합니다. 임금님이 계시는데 대포를 설치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친일 내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갑오경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갑오경장은 그 비자주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힘에 의하지 않고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한 그 비자주적인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당 이남기 선생은 이때 그 갑오경장을 모두 그 배격하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1884년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이때부터 조선에는 근대화 물결이 거세게 일었지만 외세에 의한 개혁이라는 한계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나라를 보며 수당은 우리 스스로 결집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일본하고 맞서 싸우자, 대일본 강경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수당 선생처럼 대일본 강경론을 주장하는 현직 관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후에 수당 선생님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외직인 그 영웅 부사로 물러나게 됩니다. 거듭되는 상소 때문이었을까요? 중앙고등 관료였던 수당은 첫 번째 외직인 영흥으로 떠납니다. 영흥으로 가는 길목마다 청일전쟁으로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삼천리는 전쟁판으로 전락하고 백성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수당은 당시 백성을 향한 애틋함을 글로 남겼는데요. 한필 배가 백성에겐 보배보다 귀하다네. 한 조각인들 언제 자기 몸에 둘렀던가. 이웃 장에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니 때도 없이 다그치는 수탈이 또 걱정이어라.
오직 백성과 나라 생각에 수당의 고뇌는 깊어지고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크나큰 변고가 일어납니다. 이삼천리 반도가 저들의 큰 감옥이 되었으니 이 한 몸 풀려나도 왕후는 한 나라의 국무로서 30년 동안이나 온 나라의 선민들이 그 옳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실덕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삼천리 온 나라가 벌벌 떨면서 원수놈의 종이 되어 왕후에게 죄를 돌려서 드디어 패하여 서인을 삼으라는 명까지 내린다는 말입니까? 바라건대 처벌을 내리시어 신하된 자로서 나라를 잊고 살기를 도모하는 자의 경계로 삼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죽는 날이 영원히 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도리어 누를 끼치는지라. 무슨 말인들 덧없어지네. 이내 몸은 보잘 것이 없어. 한 푼 어치이도 첫째는 왕후의 그 위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적 복수. 왕후를 시해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복수를 해야 된다. 주욕 신사라고 해서 임금이 치욕을 받으면 신하된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수를 하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윤리였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죠. 국모 시해 사건 후 친일 내각은 단발령까지 내립니다. 그 시절 단발령은 단순히 상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민족의 뿌리까지 무참하게 잘라버린 또 하나의 국난이었습니다. 국모 시해에 대한 복수도 못한 무기력한 자신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탄핵한 수당.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예산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나 다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안동부 관찰사로 부임하라는 고종의 치교를 받는데요. 경은 짐에 다친 사람과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는 뜻을 체득하여 왕사가 나가기 전에 각 군으로 가서 정성된 마음으로 치교하여 짐에 사랑스럽고 애달픈 적자들이 창검에 상하여 구렁텅이에 빠질 근심에 걸리지 않게 하여 백성의 부모된 짐의 마음을 위로하라. 이강년 의병대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안동.
안동관찰사 김석중이 이강년 의병장한테 처단이 돼요. 수당이 1896년 3월에 그 후임으로 안동에 부임을 합니다. 관찰사로. 그래서 이제 그 상주에서 안동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서상열 그 의병장이 이끄는 그 제천의병의 그 별진에 의해서 차단을 당해요. 당시 안동은 유림을 중심으로 한 의병 활동이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왕명으로 부임한 관찰사 수당에게 의병들은 호의적일 수가 없었는데요. 강경론자들은 전임 관찰사 김석중과 다를 바 없다. 친일 내각이 보낸 사람이니까 대화할 것도 없이 목을 베자. 또 한편에서는 저 수당이라는 사람은, 이남규라는 사람은 그동안 관직에 있을 때나 상소를 올린 거를 보면은 한결같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보낸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보자. 본관이 명령을 받고 대궐을 떠날 때에 우리 성상께서 간곡히 영남을 걱정하셨다. 노하지 않고 가르치시며 오직 다칠까를 두려워하셨는데 목석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찌 느껴 알지 못하겠는가. 관군이 이르게 되면 어찌 옥석을 가리랴. 백성은 죄가 없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랴. 일록의 기록을 보면은 그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을 볼 때 이남규 선생이 1894년 갑오 변란 당시에 대일 전쟁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명으로 관리를 임명돼서 왔고, 그리고 의병 지도자들을 만나서 협의한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당이 안동을 안정시키고 있을 때 일제는 의병을 빌미로 안동을 불바다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무렵에 안동의 그 시가지가 그 일본군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1,000호 정도가, 한 1,000호 정도가 화마에 휩싸여서 안동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죠. 그 아비규환의 그 실상을 목격을 하고 그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그 실상들을 그렇게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안동의 어떤 그 참혹한 그 광경들. 안동의 참혹한 실상이 자기 책임이라며 본인의 죄를 탓하는 수당. 관찰사를 사직하는 상소문을 씁니다. 신이 임금의 명령을 허투루 내버린 채 두루 민심을 어루만져 안정시키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이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채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며, 관청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셋이며, 선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도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넷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를 받은 조정에서도 당시 일본 공사한테 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수당 선생님은 이 관찰사로 파견된 관리였지만 당시의 의병 항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 침략에 부당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모습을 보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병들도 수당에게는 소중한 백성이었습니다. 기록으로 따지면 사퇴상소를 썼지만 그 이후에 안동부에 몇 개월 동안 남아 계시면서 뒷수습을 해서 이제 피해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파괴된 건물을 다시 짓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뒷수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시골로 낙향하셨다고 합니다.
6월 1일은 외세와 맞서 싸운 의병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 의병의 날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의병 깃발과 함께 그 시절 의병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념 행사는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의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신분과 계층, 종교와 이념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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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3월 15일) 예산, 청양, 서산 그리고 홍성과 보령의 선비와 농민들이 광시로 집결합니다. 민종식 의병대장이 이끄는 항일의병은 전국에서 가장 강렬히 일제에 저항하는데요. 힘없는 백성이 의병으로 뜨겁게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라의 주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내포 지방의 항일 세력이 집결된 그 의병이 홍주병입니다. 그 창의를 선포한 어떤 깃발을 내걸었던 곳이 1906년 3월 15일 그 광시입니다. 그러니까 홍주병의 발상지, 어떤 면에서는 시작지, 발원지가 광시다.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주권을 상실하게 만든 을사조약.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오적에 대항하기 위한 민초들의 봉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1906년 5월 19일) 내포지역 의병은 1000여 명의 부대를 이끌고 호서지방 요충지인 홍주성을 점령한 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홍주성을 사수합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앞세워 의병을 무참히 섬멸시키는데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의병이 전사하면서 민종식 의병 부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일본에 저항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줬던 그러한 그 형태로 그 홍주성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주성 그 탄압전은 그 실제로는 대량 살육전이죠. 일본군에 의한 일방적인 그 살육전입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이죠, 형태가. 1906년 10월 수당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홍주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후퇴한 의병 대장 민종식이었습니다. 이미 의병 선봉장으로 추대된 수당은 물심양면으로 의병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내포지역 의병 재기를 목표로 예산 관할을 공격해 근거지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관인입니다. 관리라는 거죠. 그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그 비서원성을 지냈던 마장 고등 관리죠. 그 관인이 을사조약을 계기로 아마 이 을사조약이 느낄되는 그 어떤 만국조약이라는 그 속성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인으로서의 어떤 삶, 어떤 의식을 그 전환시켜서 의병 투쟁으로 어떤 방략의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닌가. 매천야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진회에 참여한 이들은 이남규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포에는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 일본인들은 그 말을 믿고 그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의병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수당도 민종식 의병대장을 숨겨준 죄로 공주 감옥에 갇힙니다. 함께 끌려간 수당의 아들 이충구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민종식의 거처를 발설하지 않는데요. 이충구의 그런 의연함은 어릴 때부터 스며든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이충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정유년 2월 17일에 우리 아버지께서 병환이 있으셨는데 불초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병이 날로 심해진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다만 순히 받아들일 뿐이다. 만일 불행함이 있더라도 진실로 유감이 없다. 검약을 힘써 따르고 가족 사이에 돈독하며 화목하게 하라. 하뇨와 하인을 대하는 데에는 반드시 바르며 어미하되 화합한 분위기를 힘써 따르라. 절대로 어긋나게 벼슬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문학을 종사하라. 수당 가문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단 침입한 일본군을 향해 수당은 한치도 물러서질 않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300여 명이 모였더래요. 저희가 맞아 죽게 생긴 것 같이 위협을 느껴서 서울로 연행에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행한다 하는 명목으로 이제 그걸 넘어가서 이제 간데 좀 예산읍으로 가면 돌아가니까 이 오영제 고개에서 송화굴에서 올라가는 길이 질러 가는 길이거든요. 수당은 그렇게 오형제 고개를 넘습니다. 집을 나와 40리길. 이 길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걸 수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살 불가역.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며 교자를 타고 가는 수당. 죽음을 앞두고도 선비의 위험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양 평촌의 냇가. 이충구는 온몸으로 일본군의 칼날을 막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민족의식, 그 충에 대한 그런 정신과 또 아버지를 향한 그 효의 정신, 이 충효를 동시에 그 겸전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동시에 발양이 된 그러한 그 죽음이 이충구의 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당 부자의 죽음은 이렇게 기사가 됩니다. 문장에 능하고 지혜가 많으니 필히 의병이라 하고 곧바로 포사를 행하며 그 아들이 크게 울면서 아버지를 붙드니 함께 포사를 하였다. 한국 사람 마음에 더욱 분노가 격동케 한 일이 아닌가. 수당의 죽음은 참혹하죠. 대한매일신보에서 연거푸 연재를 합니다. 일제히 그 잔학상과 또 더불어서 그 민심의 어떤 그 동요들, 어떤 격분들, 그래서 그러한 그 보도들이 미쳤던 그 파급의 효과는 상당히 컸습니다. 값은 년의 수호 가보 년의 국난 을미사
하여 오늘과 같은 변고를 당하였으니 이런 마당에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매국의 도적들과 살 수 없으며 이런 마당에 차라리 가루가 되어 사라진데도 원수의 종이 될 수 없네. 구차한 나를 던져버리리.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구나. 수당 선생님이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도 1907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죽음을 자초했다. 그리고 그 헛죽음이다. 이런 또 좀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고 지금 100년이 지난 즈음에 우리가 수당 선생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찾고 있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당 선생님은 일시적인 죽음이지만 영원한 삶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수당과 그의 아들 이충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수당의 4대손 이문원 관장의 시간은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냥 뭐 고종명을 해도 슬프다고 하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수당선은 새끼손가락도 못 찾을 정도로 난도질 당한 상태니까 뭐 대단히 좀 슬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당 선생하고 아버지하고는 겸상을 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된 생각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양소거지하고 딱 지키섰고 옛날 전통대로 육아식대로 한 거죠. 수당 선생은 엄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수당의 4대손 이문원 관장은 수당의 삶을 책으로 엮으며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라를 잃고도 죽지 못한 비통함과 절절함이 글자마다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100년 전 수당이 쓴 글을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이런 그 수당의 문장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 철저한 그 어떤 실천적 그 위기지학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정신, 이것이 철저하게 깔려 있어요. 또 더불어서 그 수당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문장의 특징은 또 이제 그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항일 그 어떤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거죠. 절의 정신과 애민 정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어떤 민족 의식,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 있는 것이 다른 분들의 저술하고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사람을 만들듯 수당 가문의 정신과 철학이 오래된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수당과 아버지 이충구를 한날 한시에 잃은 소년 이승복. 집안의 두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비통함을 간직한 채 그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승복의 발자취를 찾으러 온 곳. 독립운동사 자료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승복 선생님은 우선 할아버님과 아버님부터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입니다. 그 할아버님 이남규 선생님과 아버님 이충구 선생님은 의병으로 활동하시다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셨고요. 아마 그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 이주를 하셔서 장사도 하셨지만 장사를 하시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잠깐 들어왔다가 또 체포되신 기록도 있으시고요. 독립활동 기간은 1913년부터 해서 1930년대 중반까지 한 20여 년간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것으로 자료상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동시에 잃었던 소년 이승복은 역시 수당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됐지만 이승복은 신교육을 받고 민족 지도자들과 만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요. 1915년 19살에 러시아로 망명, 민족운동을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만주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가 검거되기도 하는데요. 스물일곱 살 되던 1921년엔 상해 임시정부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동영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과 교류하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는데요. 이승복이 독립지사들과 폭넓게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은 퍽 고운 성품의 소유자로 외유 내각한 나의 막역지우였고 조소왕 씨와도 퍽 가깝게 지냈어요. 성재 선생은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도맡아 댄 분이죠. 조항구 씨는 누구보다 퍽 실력 있는 분이었소. 내가 해외에서 만난 벤 이로 백범이나 도산 같은 이들이 큰 감명을 준 독립지사였어. 이승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이 조직을 통해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통치하고 연결하며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있잖아요. 나라의 토대가 될 국민들은 국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연통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선 행정부 갖추려면 도지사, 군수, 면장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해서 주직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통제는 그 국내에 행정 조직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직됐던 그런 기구입니다. 국내에 있는 그 비밀 결사나 이런 조직들을 만나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거나 또 국내의 청년들을 막아주고 국외로 데려가거나 이제 그러한 연락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상해에서 국내까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특파원들이고 또 그 사람들은 아주 비밀리에 그런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이승복이 서울 한복판에 등장하는데요. 1923년 1월 12일 김상옥 열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적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김상옥에게 거처를 제공한 이승복은 일본 경찰에 연행돼 심한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나도 혼이 좀 나기는 했지만 김 열사가 열렬해도 그
그토록이나 열렬할 줄은 몰랐죠. 이승복의 또 다른 활동을 확인하러 온 곳. 그는 홍명희의 권유로 시대일보 창간에 함께하며 언론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시대일보 기자였던 김기진옹은 평주 이승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신문사 경영이 어렵게 되자 어디서 용하게 돈을 끌어다 댄 사람이 평주였어요. 어디선가 돈을 한 보따리 가져와 급료를 거뜬히 해결하는 대단한 수완가가 이승복 상무이사였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펼치는데요. 이에 따라 신문사가 연이어 창간되고, 하지만 경영난에 부딪힌 신문사는 이승복을 영입하는데요. 이승복은 언론계의 막후 참모로 활동하며 신서구, 한기학, 안재홍과 더불어 신문사의 기반을 마련한 4인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24년 이제 9월에 혁신조선일보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신석원 선생이 새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진영을 다시 바꿔요. 이제 민세 선생이 주필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한계학 선생이 이제 편집국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신문사의 이제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특히 많은 그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죠. 예,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그런 시기에 그래도 이승복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초빙대 오셔가지고 그나마 그 경영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죠. 예. 1927년 2월 15일 이곳에서 신간회가 출범합니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잡은 신간회는 최대의 민족 협동 전선입니다. 그 26년도 그 이전부터 소위 그 자치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소위 지식인 안에서는 더 이상 이 독립은 힘들다, 우리가 힘드니까 일본의 한 주로 살아가자, 그냥 자치론이거든요. 주로 이제 동아일보 계열에서 특히 이광수 이런 분들이 많이 주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소위 비타 민족주의자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재홍이나 신서구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 마침 이제 그 당시에 그 소위 사회주의가 한참 1918년 정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소위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좀 끈이 닿아있던 분이 그 당시에 이제 홍명희, 또 홍명희와 되게 아주 친했던 분이 이승복 선생이시거든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오로지 민족 독립을 목표로 대동단결한 신간회. 이승복은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초대 간사를 맡으며 강령을 작성하는 등 신간회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신간회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민족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창립 후 4년 4개월 만에 지방지회 150개, 참여인원 4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항일운동 단체로 성장하는데요. 일제의 차별과 박해에 대항하고 민족의사를 대변하며 식민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승복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간회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 가진 그런 대인 교섭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국적인 지부가 설치될 수 있게끔 이런 활동과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간회 이전이나 이후를 봤을 때도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참여 인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만한 규모의 단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간회 안성지회 회원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죽산면에다가 그 발동기를 가지고 신식 정미소를 시작하신 것이 우리 아버님의 그 이제 사업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와가지고 숨어서 밀담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정미소가 그런 장소였었어요. 정동수를 추모하는 글에서 평주 이승복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말은 적되 실행이 많고 굳은 일은 자신이 맡고 공은 타인에게 돌렸으니 평주 이승복 선생과도 같은 성행의 일치. 언론운동과 신간의 활동으로 가족도 돌보지 못했던 이승복. 일제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일본 경찰은 이승복에게 치안유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또 소행 주소를 꾸며 기록할 만큼 낱낱이 파악하며 감시를 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모진 고문에도 독립을 향한 열정을 접지 않습니다. 감옥에 엑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혈을 하셨어. 평상시도. 그 맨날 여자처럼 기저귀 차셔야 돼. 그리고 근데 그 맨날 술 자시니까 더 하지. 그런데도 뭐 고통을 이기려니까 그러니까 유언은 뭐 당신 죽거든 나 죽거든 저 갱변에다 장작 2짐 사다 놓고 휘발유 2통 사다 놨다 나는 화장해서 없애. 나는 평생 주인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가 평생 한으로 남은 이승복. 그가 정리한 가장을 펼쳐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함자는 남규이시다. 을미년이었다. 목숨을 끊을지언정 머리칼은 자르지 못하겠사옵니다. 라는 글호를 왕에게 올렸다. 경자년에는 영은 군수 이윤재가 재물을 긁어모아 원성이 잦은 죄를 논액했다. 할아버지께서 화를 당하실 때 불초의 나이 겨우 13살이어서 용모는 어렴풋이 기억에 남을 뿐인데 삼가 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장은 탁월하고 지조는 맑고 드높았다고들 한다. 개축년 불초선 승복이 피눈물로 삼가 아렘. 수당 가문이 목숨 걸고 바랐던 광복. 그날이 왔습니다. 이승복은 안재홍과 국민당을 창당하고 김구의 한독당과 합당하며 건국의 기틀을 다지는 데 열정을 쏟습니다. 민족의 또 다른 순환,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서울이 6월 28일 날 함락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전달이 됐어요. 구전으로. 내 선친께서 이제 6월 30일이 예산 장날인데 장에 가서 군수하고 경찰서장을 저장을 알아보고 오겠다고 그러시고는 비난을 서울 가서 하셨어요. 전혀 관계 없는 데 가서 숨어 계셨다가 구입할 때 나오셨어요. 수당집을 가지고 보혜대를 싸서 가지고 다니셨어.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함경남도 원산 황토도는 우리 군에게 중요한 보급로였습니다. 수당가의 4대 이장원 소위는 수당 이남규가 부사를 지냈던 영흥의 섬
황토도를 지켰습니다. 내일 아침에 부산항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형님이 전날역을 찾아왔어요. 이번에 가면 우리 아버지 못 뵐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놓고 그러니까 밀국수 그냥 이때는 맷돌로 돌려서 한 거니까 밀가루가 좀 있었던지 그거 해서 그 운전수하고 해서 먹고 네가 어떤 내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한 이장원 소위는 황토도에서 전사합니다. 적의 전멸은 눈앞에 있다. 해병은 상시 무적임을 명심하라며 그 소대원을 독려하고 고군 분투 중 적 포탄에 장렬히 산화하고 황토도를 사수하였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이장원. 그리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긴 동생. 내가 8살 될 때 서울 가서 이제 아현국문학교 입학할 때 집에서 좀 머니까 우리 형이 나를 얻고 갔어. 그런 그 인정이 많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전사 소식 듣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매일 통곡하고 뭐 술만 자시고 식사는 안 하셨지. 23살. 꽃다운 아들을 가슴에 묻은 이승복. 한평생 독립지사로 살았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장원 중위는 순국 후 국립서울시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27년이 흐른 뒤 그의 아버지 이승복은 그토록 애달파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곁에 나란히 잠드는데요. 이로써 4대가 현충원에 안장된 국내 유일의 집안 수당 가문. 이렇게 수당 가문은 역사에 기록됐고 역사는 그 의미를 기억합니다. 뭐 그 시대 사람이면 국권을 침탈당하니까 뭐 다 나서는 거는 상한 노소를 불문하고 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일이지 우리 집만 나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다 현창되고 빛나야지 우리 집만 딱 특별히 빛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래도 4대가 대를 이어서 나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는 좀 기억은 해야 될 것 같다.